안녕하십니까, 김용일 관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외환거래법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재는 제가 조술한 외국환 거래법 해설 및 사례라는 책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지 않고 그 책을 쓱 읽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책 자체를 교재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에 띄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어도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어려운 법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 외국환 거래법은 내가 잘 몰랐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하는 경우에도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깜빡 잊고 이걸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돼요. 즉 뭐 범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잘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처벌을 받는 그런 법률입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가 주로 기업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관세 심사를 하고 있죠.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심사를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관세 심사를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법인이라면은 관세 심사를 5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가 관세 심사를 아마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관세 심사의 내용이 바로 외국환 거래 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거래를 포함해서 첨부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즉 관세청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송금이라든가 수출대금 수금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상계라든가 해외은행 계좌 신고라든가, 특히 해외 건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라크라든가 중동 또 전 세계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 금융관계, 은행 계좌 신고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돈을 못 받는 거라든가, 돈을 더 준다거나, 여러 가지 목록의 자본 거래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 전부 다 관세청의 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외국환 거래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달러 환치기, 중국하고 이런 환치기가 외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가의 환율 체계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환율 시장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전 세계 증권 시장보다 더 큰 것이 외국환 거래 시장이죠. 그래서 그날그날의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하여간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주로 알아야 할 외국환 거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 교재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또 그 외에도 새로운 게 있으면 직접 법을 띄워가지고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을 띄워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의 개요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법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외국환 외환제도 관련 법규는 사실은 관리법규죠. 관리법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환을, 즉 달러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달러를 관리하고 외환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화, 즉 달러가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어떤 빼돌린다거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관리법규죠. 우리나라 그 최초 외환 관련 법령은 1940년 2월에 미 군정 법령 39호의 대무역 규칙입니다. 대무역 규칙.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엄격한 면허제, 뭐 지금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엄격한 면허제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1960년에 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착수합니다.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와 더불어서 수출이 늘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달러를 또 이렇게 많이 받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 거래가 많이 생기니까 또 여러 가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대무역 규칙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61년도 12월에 그 외국한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관리법을 제정을 하는데 제목 자체에서도 보시 외국한 현재 지금은 외국한 거래법이죠. 근데 지금 외국한 관리법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 외국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을 관리한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더 수출이 늘어나고 당시 환율제가 이제 고정환율제 가지고는 전 세계 환율 동향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또한 그 이런 88년 11월에는 이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경상지급에 대한 철폐 의무.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자본 거래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거는 안 된다. 환율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IMF 8조의 내용인데 그런 8조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 말 98년도부터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의 중요성이 다시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 문제가 이제부터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된 그런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및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999년에 지금의 외환거래법,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여태까지는 외국한 관리법이었는데 외국한 거래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외국한 거래법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외환 시장의 선진화, 외환 자유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어떤 그 IMF 8조이나 OECD에 이제 가입을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와의 거래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가 자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국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열다거나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여간에 자유화라고 했지만은 관리를 하는 자유화, 그러니까 불법적인 외환 거래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외환 거래는 풀어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외국한 거래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그 후에 수출이 늘어나서 국내 보유 달러가 과잉이 된 거죠. 공급 과잉이 돼서 이 공급 과잉이 돼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왜냐면 공급 과잉이 되면은 어떤 외국 그 국내의 그 이것이 이제 국내 원화로 바꿔가지고 국내 소비가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원화는 공급이 적어지고 달러만 공급이 많아지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외환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환 거래가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자유화돼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자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는 어떤 등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생길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즉, 이 외국한 거래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실수적으로 착오로 이렇게 자꾸 위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기업이 위반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상당히 그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에 가시와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외국한 거래법은 백지형법이다 하는 얘기죠. 백지형법. 이 형법의 개념인데 백지형법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한 거래법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매도까지 뭐를 갑기금은 뭐 30억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뭐 이걸 지급을 할 때는 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이 거래에 관한 내용은 거래 규정에 적용을 하고 있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정에.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외국한 거래 규정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정하는 내용을 위반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형벌이 이제 부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해야 처벌되는데 이 백지형법은 거래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그 어떤 형법상의 특수한 그러한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한 거래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재정과 운영의 명확성과 적정성 그리고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외국한 거래 규정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 규정은 뭐냐면 규정 자체가 처벌 법규라는 겁니다. 규정 자체가 이게 법규라는 얘기죠. 법규. 그러면 이것이 법규면은 이 법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외국한 거래 규정도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형법상에 요구하는 그런 원칙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걸 과연 갖추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한 거래 규정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만한 그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형벌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처벌이 되고 과태료를 받는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국한 거래법뿐만 아니고 외국한 거래 규정을 전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국한 은행에서도 이 외환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만 하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쪽은 기피 업무가 돼가는 거죠. 전부 대출이라든가 예금 업무 쪽으로 가게 되는 이 외국한 거래 분야는 이제 신규 직원들이 하는 그런 분야로 됐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이 뭘 물어보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봐서는 기업체가 잘못한 건데 기업체의 잘못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외국한 은행의 미숙지라든가 잘못된 권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그런 점이 이제 외국한 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 외국한 거래 규정은 2014년부터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외국한 거래 규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확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외환 거래 절차 간소화라든가 증권사의 외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해외은행의 원화사항 편의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소액 상계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 같은 거는 이제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한 은행 신고로 완화하는 거. 그리고 자본거래 측면에서 해외 유학생이 본인 체제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임차 시에 신고 면제 등 의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가 파생 상품의 확대에 따라서 이런 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은행의 여러 가지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 등. 파생 상품이라는 건 선물 옵션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 외환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커다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기 계속 이렇게 뭐 확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그 외국한 거래 규정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외국한 거래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한 거래법이라 함은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외국한 거래 및 기타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 균형과 통화 가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갖다가 좀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외 거래 원활화, 대외 거래 원활화. 즉 대외 거래에 대한 자유화 및 제한을 적절히 배분해서 조정 관리함으로써 일반 기업이나 국민, 금융기관이 등 외국한 거래의 주체들이 대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에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수지 균형. 이게 뭐 외국한 거래를 가지고 국제수지 균형을 만들 수는 없죠. 만들 수는 없는데, 이 국제수지가 외국한이 왜곡이 되면 국제수지가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외국한의 수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한의 수급을 잘하게 되면 균형 환율을 결정하고 변동 환율 하에서 국제 수지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어떤 때는 상당히 올라갔다, 어떤 때 내려갔다, 이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많이 크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가치의 안정입니다. 통화가치는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총통화가 증감하게 되기 때문에 외화의 유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또 외화가 유출이 되면 통화량이 감소되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정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한 거래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 수령은 모두 자유한데, 그러나 금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요거는 안 된다 하는 방식으로 외국한 거래 규정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임입법주의인데, 이 위임입법주의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한 거래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외국한 취급의장, 혹은 관세청장 뭐 이런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환전상 등록을 하려면 이 관세청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은행에다 했습니다만 지금 관세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인주의인데, 속인주의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행한 어떤 행위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어떤 행위라는 걸 처벌한다. 이게 지금 해외 파견이라든가 해외 건설 사업장이라든가 혹은 현지 지사의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록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우리나라의 법을 또 적용하고 있는 거 속지주의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제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주의는 외국한 거래라는 게 당연히 국제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국제 관습을 존중해야 되고 또 국제 조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95년 WTO에 가입이 되어 있고 96년엔 OECD에 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한 거래법이 자유와 개방하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외국한 그 거래의 그 국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외국한 거래법과 백지형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